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병장수, 그야말로 모든 인류의 바람이긴 합니다만 현실상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가요,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질환은 하나씩 안고 사는 유병장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여러 질환들 가운데서도 특히 근감소증, 고령화 사회의 화두가 네. 되고 있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 근육 관리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육량은 늘리고 근력을 강화시켜서 무병장수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오늘 TV 메디컬 약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한 분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박찬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왕성한 청년기를 지나면 모든 신체 기능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를 가장 체감케 하는 것이 바로 근육량. 노쇠한 신체는 근육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능력을 점점 상실한다. 이렇게 발생한 근감소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씨앗인데. 근감소증이 있게 되면은 일단은 보행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전신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근감소증이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어떤 다양한 신체 또한 인지장애까지도 유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이것이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근육테크. 정형외과 박찬호 교수와 함께한다.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 다들 아실 텐데요. 몸에 좋다는 건 죄다 구해서 다들 먹고 지내긴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네. 결국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었죠. 네, 인생의 긴 여정인 생노사,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요. 네. 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단어로 또 노쇠가 있습니다. 네. 노화와 노쇠,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노화와 노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과정을 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쇠는 병적인 상태로서 그런 노화의 축적된 정도가 병적으로 환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장애 발생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화의 축적된 정도가 사람에게서 병적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노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다. 네. 뭐 근육테크, 근육연금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근육의 중요성은 나이별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노년층에 있어서 그 근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근육의 감소를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쇠와 근감소증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많은 문헌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거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환자의 전신 상태가 나빠지고 또 심폐질환이 잘 발생하게 되고 사망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보행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낙상이 잘 발생하고 또한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근육이 약화된 상황에서 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미끄럽다 보니까 네. 미끄러지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그런 분들도 많이 찾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노쇠한 노년층의 그 경우 단순 낙상으로만으로도 골다공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럼 골다공증 골절을 우리가 크게는 손목 골절, 척추 골절, 그다음에 고관절 골절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의 매우 고령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가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다른 심폐질환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빨리 수술을 해서 환자가 거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망률을 줄이고 환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골다공증이라는 부분하고 근감소라는 게 비슷한 연령층에서 같이 나타나는 어떤 연관성을 가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러 문헌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뼈와 근육은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심하면 같이 근감소증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와 근감소증 치료를 따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와 근육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정형외과 박찬호 교수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감소증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좀 주실까요? 네, 근감소증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그 노화에 따른 사지의 근육의 감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30, 40대에 가장 근육량의 최대에 이르렀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량이 저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면은 노화에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또한 영양이 부족해지고 또한 운동량도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근감소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헌들에서는 근육량이 한 45세경부터 10년마다 약 6%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은 그 대구 지역에 그 선생님을 퇴직을 하시고 약 현재 한 85세 정도 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팔다리의 근육들이 굉장히 좋으시죠. 거의 20대 건강한 성인보다 더 좋은 그런 근육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퇴직하시고 나서 굉장히 건강이 나빠지셨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건장한 근육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근육이 빠지고 근감소증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노화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열심히 영양 섭취와 운동을 통해서 저렇게 나이가 85세가 되셔도 이렇게 건강한 근육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감소증에 대한 인식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골다공증도 이게 질환이 아니고 단순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뼈가 약해지고 이 그림과 같이 구멍이 송송 뚫리는 저런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년 전부터 이런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많은 골절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골다공증도 질병으로 인식이 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여러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현재 골다공증 환자들에게서는 많은 약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연구들에서도 근육 감소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이 유발하는 것이 많이 밝혀졌고 또한 2016년도에는 저희 국제질병분류기호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국제질병분류에서 새로운 질병 코드를 받음으로써 어떤 하나의 질환으로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네, 근감소증의 평가로서 첫 번째로 이제 근육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 우리가 전신 이중 방사선 흡수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전신 이중 방사선 흡수 검사는 우리가 골다공증 평가하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이 근육과 뼈와 지방들이 이렇게 구분돼서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지의 근육량들을 더해서 또 키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남성 같은 경우는 7.0 미만, 여성 같은 경우는 5.0 미만일 때 근감소증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헬스장에 많이 있는 인바디라는 기계를 통해서도 근감소증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감소증의 평가에 있어서 악력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근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근력을 우리가 하지의 근력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악력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3번 정도를 측정을 해서 그거의 평균값으로 악력을 측정하게 되고 남성 같은 경우는 28kg, 여성 같은 경우는 18kg 미만일 때 악력이 부족하다 해서 근감소증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행 속도입니다.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행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밑에 이제 줄을 그어놓고 한 6m 정도의 길을 환자분께 걷게 했을 때 초당 1m 속도가 미만이 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도 근감소증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근육량과 악력, 그다음에 보행 속도를 가지고 근감소증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쇠증후군과 근감소증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쇠증후군은 여러 장기와 기관에 작용하는 그런 생리적 저장 능력, 생리적 저장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소실된 것을 노쇠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쇠증후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 취약성 골절, 골다공증성 골절이 잘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노쇠증후군에서 근감소증이 굉장히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쇠증후군은 자가진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간 근육이 빠지게 되면 체중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5kg 이상의 체중의 감소가 있고 또한 팔다리를 만졌을 때 근육이 없어서 그냥 물렁물렁할 정도의 근육량 감소와 또한 15걸음을 7초 안에 못 걷는 보행 속도의 저하,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의 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 이런 기준에서 3가지 이상이 있게 되면은 노쇠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하나에서 2가지에 해당 시에는 노쇠증후군의 전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걸음걸이가 느려진다거나 밥맛이 없어진다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해진다. 이게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병원을 잘 안 찾으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고령의 환자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체 활동은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나이가 90이셔도 굉장히 잘 걷고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70이심에도 불구하고 거의 못 걷고 굉장히 침상에서만 안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가진단 기준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근감소증이 아닐까 진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근감소증이 진단이 되게 되면은 적극적인 중재, 그러니까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양이나 운동 치료를 통해서 근감소증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노쇠 증후군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환자들의 사망률과 그런 장애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 기준에 포함되신다면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앞서 그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골다공증은 단순히 그 뼈가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또 발생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의 관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봐서 골다공증이 심해지게 되면 근감소증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뼈와 근육은 그 사이에서 여러 호르몬 또는 기계적 자극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신호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가 있게 되면 근육도 빠지고 뼈도 약해지고 중력을 안 받게 되면 뼈가 결국 계속 약해지고 근육도 마르는 것처럼 서로의 유닛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성 취약골절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은 60세 이상부터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한 60대 정도의 여성분 같은 경우는 걸음걸이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또한 반사신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은 주로 앞으로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게 되고 보통 60대는 그래서 손목골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더 고령이신 80세 이상의 고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리도 많이 굽어 있고 또 걸음걸이 속도가 느리고 반사신경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시게 되면은 엉덩방아를 많이 찌시게 됩니다. 그래서 80세 이후부터는 고관절 골절과 척추 골절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관절 골절 및 그런 흉요추부의 그런 압박 골절이 아까 말씀드린 골다공증성 골절인데 이런 골절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침상에서 조금도 체위 변환이 안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결국에 누워만 계시다 보면은 한 달 이내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골다공증 골절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령 환자들에서 고관절 골절, 그런 골다공증성 골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대부분은 골다공증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처음에는 손목 골절이 많다가 점점 고관절 골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고관절 골절의 그런 사망률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골절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치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1년 이내에 한 20% 정도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관절 골절을 방치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금방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골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막대 그래프에서 높이는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수치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20%의 사망률, 네. 척추는 9.2%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가 더 환자분의 컨디션이 나쁘신 분들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병도 많으시고 또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 환자분의 거동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기능적으로 굉장히 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소위 말하면은 고관절 골절의 골다공증성 골절의 약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관절 골절 이후에도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노쇠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침상에서만 누워 계시게 되면은 금방 근육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시켜주는 것들이 발목을 계속 뒤로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발목을 당기는 것을 많이 시켜드리고 또 발목을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게 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굽혀서 무릎을 당기는 운동 그게 좀 더 가능해지면은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대퇴사두근
힘을 주는 운동, 그 다음에 좀 더 되시면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성인들도 생각보다 다리를 들고 버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수술하시고 나서도 아침 저녁으로 100회씩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잘을 못 하시는데 끊임없이 하셔야지만 하지 근력이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옆으로 드는 운동, 요건 엉덩이의 중둔근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인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함으로써 환자분이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활 운동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요즘은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좀 자제하다 보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텐데 사실 집이 또 그렇게 안전한 곳만은 또 아니잖아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노쇠하신 분들은 사실 바깥 출입을 많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골절 환자분들이 실제로는 실내에서 골절이 발생해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침대에서 낙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네. 아니면은 이렇게 뭐 전선 같은데 아니 문통에 걸리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선을 없앤다거나 또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것을 화장실에서 이용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여러 동반 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동반 질환이나 약물 때문에도 어지럼증이 유발돼서 낙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혈당에 빠지신다거나 아니면은 어지럼증 약물을 뭐 드시는 분이신데 뭐 약물을 끊었다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낙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그런 약제나 질환을 잘 조절하는 것도 낙상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집 안에서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듯한 그런 네. 배려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근감소증 그 바로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실까요? 네, 근감소증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운동과 영양관리이며 또한 최근에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은 되고 있는데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크게 구분하면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조건으로 시행되는 그런 신체적인 지속적으로 운동 부하를 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산소 운동, 주로 이제 근력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뭐 아령을 든다거나 그래서 관절이 가동 범위 내에서 근육을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근육의 크기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웨이트 운동이 우리가 무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산소 운동이 사실 굉장히 그런 근감소증 환자들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희가 뭐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한 그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감소증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 저항 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무산소 운동, 저항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에 부하되는 저항을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시키는 겁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뭐 1kg짜리 아령을 들다가 그다음에 2kg짜리 아령을 들고 그런 것들이 점진적 저항 운동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진적 저항 운동을 고령을 대상으로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 시행을 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몇 개월 지나서 환자들의 그런 신체 기능과 보행 속도, 뭐 계단 오르기, 그다음 밸런스, 근력의 그런 증가들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저항 운동의 실시가 특히나 이제 고령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지역사회 노인 운동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일주일에 2회 정도 한 번 했을 때 한 5, 60번 정도를 운동을 정황성 복합 훈련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총 8주를 시행했을 때 환자들이 그 이후에 측정을 다시 해봤을 때 굉장히 근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냥 운동만 하라고 말씀드리면은 항상 걷는 운동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에 직접적으로 저는 이제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또 이제 메커니즘에 따라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등 장성 운동과 등 척성 운동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등 장성은 한마디로 긴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하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아령을 들게 되면은 아령 1kg짜리를 들게 되면은 그 일정한 부하로 이렇게 근육과 수축을 이완하면서 텐션이 일정하게 근육의 텐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들이 등 장성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등 척성 운동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등 척성 운동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고 허벅지에 딱 힘을 주고 있으면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허벅지에 힘은 들어가잖아요. 그런 운동을 우리가 등 척성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등장성 운동을 처음부터 하기는 쉽지가 않으시고 대부분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를 변화하지 않는 등 척성 운동을 먼저 시행을 하신 이후에 환자분이 호전이 되면은 그다음에 등 장성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마저도 하지의 근육을 운동하기가 어렵다면은 상지 운동이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지 운동만 해도 여러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팩터들에 의해서 전신적인 근력이 회복이 된다는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아령이라도 꼭 드는 그런 저항성 운동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근감소증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네. 요즘은 또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운동을 또 잘해야 득이지 아니면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분들 혼자 운동하실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홈트레이닝이 유행이시다 보니까 집안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섣부르게 하게 되면은 낙상이나 이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점진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등 척성 운동, 다리의 근육의 길이가 바뀌지 않는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리를 드신다거나 그래서 하지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시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등 장성 운동으로서 스쿼트 운동 같은 걸 하시거나 앉아가지고 우리가 의자 자세라고 하죠. 이렇게 앉아서 버티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특히 이제 프리웨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스쿼트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특히 밸런스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상에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80대) 최순희 씨는 지난달 한 차례 큰 수술을 받았다. 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진 것이다. 밥을 먹고 양주질하고 주석이 잡고 요 바로 침대가 요 있는데 그때는 정신을 잃었겠어. 어찌된 줄은 몰라. 그래가 할 중에 뭐 그걸 비를 당했다 아닙니까. 왼쪽 대퇴골 전자부의 골절. 이를 잇기 위해 관절부를 절개한 뒤 금속판을 박아 고정하는 큰 수술이 진행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최순희 씨는 입원을 한 상태로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환자분께서는 골다공증이 있으시고 특히 이렇게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이력이 있으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에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또한 환자의 그런 적절한 재활을 통해서 근감소증을 두 가지 같이 모두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엔 통증이 너무 심해 거동조차 힘들었던 최순희 씨. 꾸준히 재활을 받은 덕분에 지금은 도움을 받아 설 수 있을 만큼 많이 회복됐다. 골다공증 약제 처방과 함께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를 처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 흡수와 비타민 D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한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또 같이 약제로 처방을 할 거고요. 또한 이제 근육을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재활을 통해서 지금 이제 겨우 보행을 하실 수 있는 정도지만 하지 근력을 계속 기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주로 이렇게 드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하지 근력을 회복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보행하시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나도 내가 뭐 인생을 살만치 살았지만은 좀 건강해 해갖고 남한테 좋은 모습 베풀어보고 그래 죽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고령의 나이에 큰 고비를 넘긴 최순희 씨. 최순희 씨는 오늘도 열심히 근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네, 근육 테크 시대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운동, 영양, 약물 세 가지 짚어주셨고요. 그 가운데 운동 얘기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 치료와 약물 치료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 관리입니다. 네, 고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칼로리 및 단백질 섭취가 매우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노쇠가 매우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식사를 잘 못하고 이렇게 그 단백질 섭취를 잘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식욕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병리적으로 식욕 부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매우 안 좋으시다 보면 잘 씹지를 못하시니까 또한 식욕 부진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연화장애라고 해서 우리 음식물을 삼킬 때 우리가 적절하게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 있는 근육들이 조화롭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면 자꾸 기도로 넘어가면서 기침이 발생하고 그런 연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노인 우울증도 굉장히 요즘에 사회적 문제 있는데 그런 우울증 때문에도 환자분들이 식사를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영양 섭취를 하지 않게 되면은 환자분이 더 근감증이 악화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양 중재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근감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당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략적으로 잡아서는 자기 몸무게가 한 60kg다 그러면 적어도 60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하는 것이 근감소증을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단백질 보조식품들, 특히 이제 뭐 헬스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보조식품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BCAA라고 해가지고 분자사슬 아미노산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런 아미노산 중에 유신, 발린, 아이소루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을 우회해서 바로 근육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BCAA 제제들 먹게 되면은 근육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한 이제 유청 단백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운동하고 나서 많이 드시는 유청 단백질 또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을 드시게 되면은 또한 근육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고령 환자분들에서 이런 것들을 복용할 때는 항상 신장이나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해서 드셔야 되고, 사실 이런 단백질이나 이런 BCAA 제제들을 최근 그 노인 환자들에서 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약물로서 이런 BCAA 제제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이런 약물로서 쓰는 것들은 아직도 연구 중이어서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 중재들 병원에 계실 때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식사들을 하실 수 있지만 또 집에 가시게 되면은 고령 환자분들께서 식사를 누가 챙겨주지 않으시면은 드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영양분을 골고루 있는 그런 식사들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전송하거나, 그래서 사진으로서 요즘엔 최근에는 여러 앱들을 통해서도 사진을 찍었을 때 단백질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주는 그런 앱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골다공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를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비타민 D도 하루에 700에서 800 IU 정도 드시는 게 좋고, 칼슘 또한 500에서 1200mg 정도를 복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 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죠. 뭐 시리얼에다가 계란 2개에다 우유 1팩에다가 두부 이렇게 먹어봤자 30g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되고, 식물성 단백질로는 이렇게 귀리나 퀴노아 같은 여러 렌틸콩 이런 것들이 식물성 단백질이 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류를 섭취하실 때는 이런 것들도 같이 섭취를 하시는 것이 단백질 섭취에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도 비타민 D가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칼슘 흡수에 있어서도 비타민 D가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많은 문헌들에서 비타민 D가 충분한 환자들은 낙상도 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D 섭취를 충분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비타민 D는 이렇게 햇빛을 봐도 합성이 되기 때문에 바깥 활동을 통해서 햇빛을 받음으로써 비타민 D가 충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햇빛을 안 받도록 여러 가지 크림도 많이 바르고, 우리가 기준을 20나노g과 30나노g으로 할 수가 있는데 20나노g을 했을 때 남성은 거의 47%, 여성은 64%, 30나노g으로 했을 때 남성은 86%, 여성은 93%로 비타민 D의 결핍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약제로 섭취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인 운동과 햇빛을 받아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감소증 회복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삼킴 장애, 연화 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음식물 삼킴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삼킴 장애가 근육이 약하면 약할수록 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감소증 때문에 삼킴 장애가 발생하고 삼킴 장애 때문에 또 섭취를 잘 못하시다 보니까 근감소증이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원하신 고령 환자분들에서는 약 80% 가까이가 근감소증도 있으시고 30%에서는 삼킴 장애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관절골절 환자분들은 특히 이런 삼킴 장애의 비율이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이런 삼킴 장애를 또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활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왼쪽의 그림이 이제 연화 장애 5 정도의 환자분이신데 정확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다. 이 앞쪽에 기도 쪽으로 이렇게 조영제가 넘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영제를 이제 삼키는 그런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조영제가 기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킴 장애가 있게 되면 음식물을 더 섭취를 못하시고 또한 살해가 잘 걸리고 또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흡인성 폐렴이 생기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사망하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삼킴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여러 가지 재활 기구들, 특히 호흡 재활을 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호흡 재활을 통해서 이 호흡근을 강화시켜줘야지만 이런 삼킴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연화 장애 또한 노화의 일종 내지는 노쇠 단계인지 본인이 자가 진단이 가능할까요? 노화의 일종으로 보통은 음식물을 삼키는 게 좀 멀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기도로 흡인된 정도면은 이런 경우에는 병적인 상태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병적인 상태가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 음식물을 삼키실 때 굉장히 이렇게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하십니다. 기침을 많이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분은 좀 삼킴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런 검사들을 진행함으로써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감소증의 약물 치료는 이제 아직은 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운동선수들이 성장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되면 이게 다 도핑에 걸리는 그런 약물들이죠. 이런 약물들을 쓰게 되면 확실히 근육이 빨리 생기고 근력도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년층에서는 이런 약제를 썼을 때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한 이런 남성 호르몬 같은 걸 쓰게 되면 성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여러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라고 해서 우리가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들이 사실 이제 개발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근감소증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운동과 영양 치료를 통해서도 약물 치료를 한 군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두 군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및 영양 치료를 해도 약물 치료를 한 군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운동과 영양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근감소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운동과 영양치료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들었고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근육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 근육 상태를 점검해보는 근감소증 자가진단 방법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근감소증 자가진단 방법은 저희가 설문지와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악력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설문지를 보시게 되면은 설문지에서 4.5kg 정도의 무게를 들 수 있는지, 또한 방에서 방 끝까지 걷는 게 가능하신지, 또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신지, 계단을 10개 정도를 오를 수 있는지, 또 낙상을 몇 번이나 했는지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이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종아리 둘레를 재는 것입니다. 종아리 둘레를 재서 남성 같은 경우는 34cm 미만,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33cm 미만인 경우에는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악력을 측정해서 악력을 아까 근감소증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악력을 측정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실체 활동은 우리가 걷는 걸 속도를 재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5차례 반복을 했을 때 그게 몇 초 걸리는지를 확인해서 12초 이상 걸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근감소증 의심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운동하고 영양을 통해서 생활 습관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근감소증이 계속 의심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를 통해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그 이중 방사선 흡수법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근감소증의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감소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화에 따르는 근육량과 근력 또한 신체 활동의 그런 저하를 말하는 것이고 다양한 질환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것이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와 근육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연관성이 있고 또한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면은 골다공증도 같이 발생하고 또한 낙상이 증가함으로써 골절이 굉장히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감소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영양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저항성 운동, 단순하게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저항성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 D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셔야지만 근육이 빠지지 않고 근감소증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런 노후를 위해서는 근육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 근력 강화 운동에서 필라테스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력에 좋은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몸이 마른 사람일수록 근감소증 확률이 높아지나요? 복부 비만이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노년기 근육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함께 궁금증도 우리 시민들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한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마를수록 근감소증 확률이 높다. 이거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마른 정도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대체로는 맞습니다. 아까 근감소증의 진단 근육량이 있어가지고 몸의 그 사지 근육량을 키의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키에 따라서 물론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정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들은 다 팔다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앙상한 그런 팔다리를 관찰할 수가 있고 하나도 근육이 없이 그러니까 뼈만 만져지는 그런 경우에는 근감소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르신 분들이 그런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꾸 체중이 빠지시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가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근감소증 의심 단계에 해당이 되시고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좀 반대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복부 비만이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진다. 이건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예. 네, 복부 비만과 뭐 근감소증의 연관관계를 말하자고 하면은 조금 뭐 100% 연관관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근감소증 비만이라고 해서 근감소증과 비만이 같이 있는 경우를 이제 근감소증성 비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사실 마르신 분들에 비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근육량 자체는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체중으로 이렇게 보정을 했을 때는 체중으로 보정한 값은 이제 근육량이 저하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거기다 비만까지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은 다른 각각 근감소증과 비만이 따로 있는 것보다 어떤 대사질환이나 다른 심폐질환 또 사망률이 되게 증가하는 것으로 최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근감소증성 비만을 진단 기준 자체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근감소증과 비만이 같이 있게 된다면은 더 상태가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같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체중 조절을 좀 같이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예전과 달리 다리가 심하게 벌어진다면 근감소를 의심해 봐야 한다. 뭐 일명 쩍벌이라고도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근감소랑도 연관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허벅지의 근육을 크게 앞측과 뒤측, 그다음 뒤쪽, 그다음에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앞쪽에 이제 근육들과 뒤쪽의 근육들이 보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햄스트링 근육이 하는 부분과 앞쪽에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내측에 있는 내전근 또한 하는 근육의 일종인데 이것은 사실 보행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내전근 또한 약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내전근 약화로 인해서 다리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근감소증이 심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이게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 뭐 미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확인해 보니 심한 근감수증이 있는 환자들은 그 알츠하이머성 그 치매들의 확률이 더 50% 가까이 증가한다고 그런 문헌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뭐 근육량뿐만 아니라 환자의 그런 근육의 그 기능의 변화가 더 치매와 많이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많은 문헌들에서 그런 인지장애와 근감소증가의 그런 연관관계들을 발표한 논문들이 많이 있어서 근감소증이 심하면은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가면서 나름의 그 건강관리법을 아주 탄탄하게 구축해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노년기 뼈 건강 어떻게들 관리하고 계신 저희가 시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뼈가 안 부러지려고 조심조심 걸어 다닙니다. 네, 무릎 관절이 전에 많이 안 좋았었어요. 5개월에 한 번씩, 3번, 한 번 맞을 때 3번씩 맞았고요. 평소 뭐 칼슘을 좀 복용하고 음식을 고르게 먹고 있습니다. 예. 걷기를 많이 하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지.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진다는데 뼈 건강에 관련 있습니까? 골다공증 약 먹는 경우에 칼슘제를 따로 먹지 않아도 됩니까? 시민들의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드는 것이 뼈 건강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저는 자세 탓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게 그럴까요? 뼈의 건강 때문이기도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나이가 드시면서 척추 기립김이 약화되면서 점점 허리가 후만증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키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흉요추부에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압박골절이라는 건 척추체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위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척추체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척추체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면은 한 군데서 발생했을 때는 비교적 키가 주는 것이 거의 없겠지만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시게 되면은 점점 후만증도 심해지시고 척추체 자체의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키가 점점 작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은 결국에는 계속 압박골절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같이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칼슘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칼슘, 비타민 D 복합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이제 건물에 좀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물에 철근을 통해서 뼈대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넣어서 그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뼈대만 있고 거기다가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골다공증이 적절하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역할을 해주는 칼슘하고 비타민들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셔야지 골다공증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게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칼슘제, 비타민 D 복합제를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게 좀 속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산하고 만나게 되면은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른 약제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주사제도 있어서 그런 주사제를 처방하거나 그렇고 그 이외에는 저는 대부분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칼슘, 비타민 D를 다 같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골다공증 약이라 하면 뼈를 건강하게 할 것이고 그건 칼슘 성분과 비슷하다. 뭐 이중 처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칼슘은 이제 한마디로 약간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네. 골다공증 약제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전을 통해 가지고 뼈를 흡수를 막는 약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많이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약제들이 대부분의 골다공증 약제의 기전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약물 치료 관련 궁금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뼈가 딱딱해져서 오히려 골절 위험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도 온라인상에 많이 떠돕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우리 몸이 뼈가 생성도 되고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골다공증이 발생하신 분들은 뼈 흡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뼈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약제들이 골 흡수를 막는 약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골 흡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봤을 때 골양은 증가하지만 골 생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면서 우리가 그 걸을 때 스트레스가 많이 몰리는 허벅지 뼈에
그런 비전형 골절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3에서 5년 정도 약제를 사용한 이후에 다시 한번 환자의 그런 골절 위험 정도를 측정을 해서 약제를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 사실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골양은 증가하지만 골이 재생되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성 골절이라는 특수한 골절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복용하신 이후에는 중단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작용이 더 클까요? 아니면 그 약제 사용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클까요? 물론 이제 부작용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5년 쓰신 이후에도 환자분이 굉장히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다 하면은 그 부작용의 확률 자체는 한 10만 명당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의 정도를 걱정을 해서 약물을 중단해버리면 나중에 골다공증 골절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물의 이득과 어떤 리스크를 좀 감안해서 약물을 써야 되긴 하지만 일단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계속 약제를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위험성이 낮으신 분들은 복용 이후에 약을 중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만나보겠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고관절 쪽에 통증이 있다면 고관절 골절이 진행됐을 수 있다. 이건 어떻겠습니까? 골다공증성 골절은 대부분 이제 낙상을 하시면서 많이 발생하지만 굉장히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진짜 외상이 없이도 골절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뼈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이제 대퇴 경부에 스트레스성 골절이 이게 미세하게 있다가 그 이후에 골절이 발생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침이나 재채기로 고관절 통증이 있는데 만약에 보행하실 때 그런 통증이 굉장히 악화되신다 하면은 미세한 골절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골절이 완전 골절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함으로써 또 치료 결과를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채기나 기침에서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은 미세 골절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시청자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을 할 때 인공관절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관절, 인공관절이 굉장히 많이 시행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슬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슬관절, 인공관절을 더 많이 하게 되지만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하는 인공관절 수술이 훨씬 더 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고령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명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공관절 수명을 80세, 90대 때 인공관절 하시게 되면은 인공관절의 수명이 크게 그분들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젊은 환자분들에서 골절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이 얼마나 쓸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관절면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금속 골두와 그다음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성분이죠. 그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관절면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인공골두가 금속 골두가 더 딱딱하기 때문에 나중에 폴리에틸렌이 마모가 되면서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용하시면은 재체 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세라믹 관절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라믹이라는 게 우리가 약간 도자기 성분 같은 거잖아요. 그런 세라믹 관절면은 거의 마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 관절면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게 한 4세대 세라믹 관절면인데 이전에 3세대까지도 봤을 때 한 20년 이상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쓰는 세라믹 관절면은 한 3, 40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은 분들 그러십니다. 이 관절이라는 게 여러모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네. 인공관절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건강하다 보니 다른 어떤 부위에 또 과부하가 걸리진 않나를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할 때 다리 길이를 잘 맞추는 게 하나의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리 길이가 만약에 달라지게 되면은 그 한쪽으로 부하가 많이 가해질 수가 있고 밸런스가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수술할 때 특히 중요한 점이 다리 길이를 잘 맞추는 것과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육의 밸런스는 사실 이제 나중에 재활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한 요즘에는 최근에는 수술을 할 때 근육을 가급적 조금만 절개를 해서 근육의 손상이 덜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최근에는 그런 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수는 오늘 이 시간 건강한 장수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뼈 건강 또 근육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근감소증의 치료법,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더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노화에 따라서 근육의 감소가 단순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근육에 빠지게 되면은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시고 또 적절한 영양과 또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충분하게 보존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령화 사회에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질이 더욱더 중요시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장수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이 근육 더 이상 빠뜨리지 않도록 더욱더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의학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정형외과 박찬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For you.